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16부작의 공식적인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두 대를 딱 세워놓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오늘은 벤츠와 함께 폭망의 길을 걷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두 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좀 약간 극과, 저한테는 극과 극의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만 탔던 차, 그리고 얘는 데일리. 근데 공도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이런 거 완전 다르죠. 완전 반대 성향인데, 공도에서는 레이아웃을 따지고 뭐하고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한가? 미션이죠. PDK, DSG. 자, 이 둘이 뭐가 비슷한가? DSG하고 PDK는 개발 단계에서 괴를 같이 시작했던 그런 미션입니다. 둘 다 듀얼 클러치죠. 물론 지금에 와서는 서로 완성도나 어떤 성향이 결국에는 갈라져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같았기 때문에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DSG인가 PDK인가. 그래서 사실 서민의 포르쉐라고 하잖아요. 제가 공도에서 제일 많이 타는 차, 데일리로 타는 차 DSG, 공도용 PDK. 네, 그게 이제 나란히 서 있고, 둘 다 폭스바겐 그룹의 차죠. 16부작 중 16편.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보시는, 지금 이제 완벽하게 순정으로 원복된 포르쉐 991.1 GT3 RS. 네, 오늘 이 녀석이 주인공이고, 보통 때처럼 오늘은 이 녀석의 인캠을 먼저 한 랩 보고 그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캠에서 보신 본격적인 세팅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부분부터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일 일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바디와 셰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플랫폼이나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준대로 설명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991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나온 애입니다. 그 까레라부터 우리가 GT2 RS까지 터보 S 다 포함되는 이 991이라는 이 세그먼트 안에서 바디의 사이즈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나왔던 그런 차 중에 GT3 RS입니다. 얘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옆에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보시면
뭐 특별할 게 없는 전형적인 그냥 그렇고 그런 모노코크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포르쉐 뭐 911을 운전해 보신 분들 막 그런 말씀하세요. 와, 바디 강성이 정말 최고다. GT3나 GT3 RS 운전해보고 와, 바디가 돌덩이 같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뭐 일정 부분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조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2016년식인데 이게 이제 991 MK1의 거의 마지막 생산됐던 2016년식 거의 끝물에 나왔던 차를 제가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이미 이때 박스터 카이맨은 718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991에 해당되는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플랫폼을 당시에는 981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잖아요. 카이맨, 박스터. 근데 실제 얘가 생산되고 출시될 때 그때 나오고 있었던 놈은 정작 71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718이 그러면 MK2 아니냐, 981의 MK2 버전 아니냐, 그래서 같은 플랫폼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엄연히 다른 플랫폼입니다. 718은 오히려 그 당시부터 718이 처음 이제 생산될 그 당시부터 폭스바겐의 모듈러 플랫폼의 개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18은 뭐하고 같이 묶여 있냐면 992, 지금 나오고 있는 911이 992죠. 992하고 718이 같은 모듈러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번에 사실 뭐 니로냐, 그 다음에 뭐 EV3냐, 뭐 이게 같은 플랫폼이냐 다른 플랫폼이냐 이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포르쉐조차도 보면 헷갈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과 약간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모듈러 플랫폼은 718, 그 다음에 992에 와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그게 이제 현대로 치면 eGMP라는 그 분류법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991, 981, 그 다음에 997, 987 이럴 때는 중구난방이었어요. 다 991 따로, 997 따로, 981 따로, 987 따로. 그러나 그 당시에도 개념이 그랬다는 것이지, 사실은 바디를 하나 만들어낼 때도 혼용해서 쓰는, 그러니까 뭐 987하고 997하고 같이 쓰는 부분, 그 다음에 991하고 981하고 같이 쓰는 부분, 또 997하고 991하고 같이 쓰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718로 넘어왔을 때도, 그리고 991로 넘어왔을 때도 바로 전세대 991, 981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911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플랫폼이 바뀌었는데도 윤거 축거까지도 거의 진짜 10mm 이내 차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그거는 718과 981도 마찬가지. 그래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회사 공식 차원에서는 일단 718과 992는 같은 모듈러 플랫폼 안에 존재하는 놈들이다. 그 이름이 MMB라고 한다. 이 MMB는, 폭스바겐의 MMB는 뭐 어떤 의미냐, 모듈러 개념이 포함된 리어 엔진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플랫폼에서 718과 992가 찢어져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92의 바디를 제가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여기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991의 바디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셰시로 넘어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991의 플랫폼에서는 셰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 RR 방식이죠. 리어 엔진의 구륜 구동. 자, 그러면 엔진과 미션은 리어에 존재합니다. 리어.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프론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렁크 자리에
맨 뒤에 엔진이 가 있고 그 앞에 미션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전형적인 맥퍼슨 스트럿 방식, 그 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에도 기본 베이스는 맥퍼슨 스트럿인데 일단 구조상 멀티링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992에 와서도 똑같아요. 아닌데 992 GT3, GT3 RS W15인데 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718과 992는 동일한 플랫폼에서 나온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가? 동일한 플랫폼에서 나왔을 때. 그럼 셰시가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하는 것인데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건 뭐냐? 자, 요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992 같은 경우에도 일반 까레라, 그 다음에 까레라 S, 까레라 4S, 까레라 4, 그 다음에 GTS, 그 다음에 터보 S, 이런 애들은 다 맥퍼슨 스트럿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718 같은 경우에도 일반 박스터 카이맨, S, 노말, GTS 다 포함, 거기다가 플러스 GT4 여기까지도 다 맥퍼슨 스트럿 방식을 쓰고 있어요. 프론트 기준에. 리어는 마찬가지 맥퍼슨 기준의 어떤 멀티링크 타입인데, 자, 근데 유독 GT3 RS는 W15냐 프론트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W15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진짜 W15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퍼센티지로 치면 80% 이상은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 일단 이 바디 자체가 기본 골격을 991에서 프론트를 거의 다 가져왔어요. 거의 복부 타듯이 그렇게 왔는데, 지금 요거 다시 잘 보시면 마운트 자리에 보강바들이 산바리가 추가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 어퍼암이 붙는 자리가 그냥 바가지 측벽에 그냥 클립 딱 2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어퍼암을 딱 걸어놨어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던 AMG GTR처럼 원래부터 이 셰시가 전형적인 W15의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다만 맥퍼슨 방식의 구조를 설계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모디파이 시켜서 W15 구조를 프론트에 달았다. 요렇게 보는 게 제 기준에서는 요건 제 내피셜이라고 해도 그만입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게 정확한 표현이다. 자, 그러면 왜 포르쉐는 그런 꼼수를 썼을까? 요게 중요하겠죠. 그런 꼼수를 쓴 것은 홍보를 위한 단순한 홍보나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팬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자, 981, 991 바디에서 심각한 차대의 결함이 발견이 됐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띄워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어느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프론트 쇼크 타워가 깨진 모습이에요. 자, 이게 이번 16부작에서도 벨로스터 N 편에서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언급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자, 얘네들도 바디의 설계상에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정 이상 누적이 되거나 집중이 되면 저렇게 쇼타워 바디가 찢어지면서 쇼바가 튀어 올라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자죠. 설계상 결함이고 하자예요. 자, 근데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게 포르쉐라며, 이 무슨 소리야? 이거는 사실은 997이나
987 때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출력 면에서나 뭐 퍼포먼스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991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 거겠지만 구조상 997, 996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991 바디에 와서 이런 결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 근데 사실 이 RR 레이아웃 구조상 여기서 크게 뭐 물론 큰 돈을 들여서 완전 대폭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포르쉐가 그 정도까지 에너지를 쏟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용과 에너지를.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일반 모델들, 그러니까 GT3나 GT3가 아닌 애들은 쇼타워 주변에 산발이 보강해 놓은 걸로 가름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GT3와 GT3 RS는 거기에 더불어서 얘네들은 더 하드코어한 주행을 할 수도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퍼암처럼 생긴 구조물을 달아서 어떻게 보면 바가지 측벽까지 하중을 분산해서 쇼타워에 집중되는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1번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지금 보면 이런 WBC1으로 가려면 너클의 구조는 바뀌어야 되겠죠. 뭐 너클은 991대와 992대 GT3 내지는 GT3 RS 기준입니다. 완전 대폭 수정이 됐겠죠. 근데 너클만큼은 완전히 새로 디자인이 됐다. 자, 그러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죠. 코너링에서 캠버 게인.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하중측에 이제 맥퍼슨 스트럽 같은 경우에는 하중측 프론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중이 눌리게 되면 캠버가 서버리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지만 WC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 캠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게 캠버 게인이죠. 캠버 게인의 이득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승차감이나 이 캠버 게인 뭐 이런 부분의 이점이 실제 991대보다 획기적으로 좋아졌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도 992 GT3를 직접 타봤을 때 거의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꼭 뭐 제가 이론상 이렇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정통 WC1 구조를 가지고 있는 AMG GT 같은 그 느낌과는 많이 달라요. 그냥 얘는 딱 맥퍼슨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992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그러면 왜냐하면 얘 자체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일단 뉴트럴 상태에서 무게 배분이 프론트에 40%가 채 안 나요. 크게 뭐 대충 우리가 잡으면 40대 60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일정 이상 브레이킹을 강하게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릴리즈하면서 핸들을 감아 넣는 동작이 아니고서는 프론트의 캠버가 그렇게 민감할 일이 잘 없는 차입니다. 오히려 얘는 캠버를 프론트보다 리어에 더 줘야 되는, 희한하죠. 보통 우리가 레이스카들 프론트 4.5도, 5도 이렇게 주면서 리어는 한 2.5도 이렇게 주잖아요. F8 차들, 구륜 차들. 얘는 반대입니다. 프론트에 뭐 한 3.5도에서 4도 정도 주고 리어 같은 경우 4.5도에서 5도를 줍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부족한 차예요. 아무튼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WC1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드라이버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차대를, 그러니까 부족한 차대를 보강해주는 차원에서는 꽤 효과 있는 발상이었던 것 같다. 자, 그러면 얘 991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셋업하고 차를 조졌냐?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차를 트랙 주행하기 전부터 이미 그 이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쇼타워의 스트럿바를 직접 보강을 했죠.
그래서 양쪽 쇼타워만 묶은 게 아니라 지금 요 사진 잘 보시면 중간에 사라가 내려가서 바가지 뒤쪽으로 나오는 차대에 몇 자리를 더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992가 바가지 측벽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뒤쪽에 있는 볼팅 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하중을 분산을 시켰다. 그럼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론트의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강화된 그런 효과를 주게 되겠죠. 요 경우에는 오히려 992보다도 더. 자,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AMG GTR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플랫폼을 썼다 그랬잖아요. C190이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자, AMG GTR. 자, AMG 벤츠 안에서도 AMG 이름 붙는 차들이 되게 많죠. 뭐 C63, 뭐 E63, 뭐 A45, CLA45, 뭐 E53, 뭐 S63, 그다음에 뭐 AMG GT 4도어, 그다음 뭐 SL, SLK. 자, 이런 차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을 뭘 특별할 게 없었던 거죠. 얘네는 대량 생산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 E63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W213, 뭐 212 그런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 양산형으로 나오는 그 플랫폼 내에서 그냥 좀 고출력 엔진 올리고 뭐 배기로 뭐 선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 나오던 AMG입니다. 뭐 엔진은 뭐 엔진에 따라서 원맨 원 엔진인 차도 있고 이게 아닌 차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우리 1편에서 C63 뭐 CLA45 영혼 없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반면에 AMG GT, GTR 여기에서는 영혼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게 사실 전용 플랫폼이냐 아니냐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시작부터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니면 의도 없이 그냥 무작정 허세를 심기 위해서 그냥 탄생한 차냐 이 차이라는 거죠. 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포르쉐에서 카이엔, 그 다음에 마칸, 그 다음에 파나메라 이런 차들은 폭스바겐의 다른 플랫폼과 공유하는 부분 되게 많죠. 결국에 사실 폭스바겐 차대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애들이죠. 근데 911 같은 경우에 내지는 박스터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얘네 전용 플랫폼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미상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던 C190의 AMG GT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노선을 가졌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모듈러 플랫폼 개념이 와서 조금은 달라졌죠. 조금은. 자, 왜 달라졌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718 이제 후속은 하이브리드로 나올 것이다. 내지는 전기차로 나온다. 뭐 이런 썰들이 한때 막 돌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번에 MMB 플랫폼이 개발이 될 때 그 미션 케이스 자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모터가 붙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실제로. 그리고 엔진 자리, 그러니까 엔진 미션 자리 그 부분으로 해서 배터리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형상을 같이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992 그리고 718의 이 MMB 모듈러 플랫폼 요게 처음 개발될 당시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718이 됐든 992가 됐든 내지는 얘네의 후속이 뭐 모터를 달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전기차로 나온다는 어떤 정해진 바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언제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 당시에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위기감이 들죠. 이제 앞으로 진짜 어쩌면 내연기관의 911이나 박스터 카이맨을 신차로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뭐 당장 내일서부터 그런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디 셰시에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 991하고 992를 약간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게와 윤거, 축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휠베이스, 축거, 그 다음에 트레드, 윤거. 자, 요거도 좀 요차가 특별한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무게 같은 경우에는 GT3 RS 기준에 얘가 공차 중량이 1490kg, 그리고 992 GT3 RS도 비슷합니다. 네, 1400대 후반입니다. 자,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전고가 991 1.1, 1.2 거의 비슷하고, 992 가서는 전고가 좀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내지는 하이브리드까지 고려해서 제작된 그 모듈러 플랫폼의 설계, 그 부분 영향이 아닐까. 이 제 뇌피셜입니다. 요거는 그거 때문이 아니고서야 굳이 우리가 전고를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휠베이스는 2450 정도로 991이나 992나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지금 여러분들 이 차 보시면 GT3나 RS 보시면 엉덩이가 엄청 빵빵해가지고 리어의 휠베이스, 리어의 트레드가 프론트의 트레드보다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반대입니다. 그건 991이나 992 다 마찬가지인데요. 프론트 트레드가 대략 1590, 그 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에는 1560입니다. 리어가 트레드가 더 좁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 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 우리가 M이나 AMG들 보면 프론트 리어 타이어 폭을 그렇게 차이 나게 많이 안 썼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265, 리어는 325를 써요. 자, 트레드의 정의가 뭡니까? 타이어의 중심 간의 거리,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리어 광폭이 워낙 광폭이다 보니까 밖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리어의 트레드가 좀 좁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타이어의 폭 자체가 리어에 비해서는 좁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밖의 기준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적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치상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혹시 테크니컬 데이터 보시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닐 겁니다. 실제로 트레드는 리어가 더 좁은 게 맞아요. 그거는 991도 마찬가지고 992도 마찬가지고 수치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둘의 스펙상 차이는 결국 전고밖에 없습니다. 전고가 992가 좀 높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디하고 셰시 중에 하체 구조, 요 정도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핫했던 이슈하고 또 마찬가지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 참 재미가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셰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엔진하고 미션이겠죠.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는 991 때나 991 MK1, MK2, 그 다음에 지금 992까지도 GT3 RS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991.2 GT3, 그 다음에 992의 GT3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게 있죠. 991.1 GT3만 달라요. 엔진 형식이 다르죠. 걔는 991.1의 GT3는 3800cc, 엔진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버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업을 시켜가지고 4.0으로 해서 991.1 GT3 RS, 여기서부터 991.2 GT3, 991.2 GT3 RS, 그 다음에 992 GT3, GT3 RS까지 다 같은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 미션 같은 경우에도 PDK,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PDK를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엔진에서 약간씩의 세부 파츠들은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그리고 출력도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큰 틀에서는
셰시 구성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가 바뀌었는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모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바디와 셰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GT3나 GT3 RS 기준에서 뭐 세부적인 셰시 구성 품목 중에 어떤 GT3 내지는 GT3 RS에 들어가는 전용 GT4 RS도 마찬가지, GT4도 그렇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그 다음에 ABS 시스템, 요런 거까지도 이때 이후 지금 992 GT3 RS까지도 계속 그대로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디하고 셰시 구조를 보면 정말 특별할 거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앞뒤 밸런스가 너무 안 좋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차가 GT3 RS인데요. RR 방식의. 근데 막상 타보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되게 이렇게 짱짱하고 강성이 높은 그런 느낌을 줄까. 심지어는 뭐 991이든 992든 할 거 없이 얘네들 프론트 리어의 서브 프레임 보면 서브 프레임도 뭐 닛산 GTR처럼 3차원 구조를 가진 막 진짜 뭐 세장 형태의 강성 높아 보이는 스페이스 프레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냥 2차원 평면처럼 생겼어요. 네.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기능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서브 프레임을 가지고도 어떤 드라이버한테 그런 피드백을 줄까? 가속 페달에 발이 딱 올라가는 순간 얘는 콕핏 앞쪽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요런 구조를 가지고도 결국에는 우리가 드라이버가 앉아있고 요 뒤쪽 한마디로 뒤 두 바퀴로만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거든요. 구조가 RR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허술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유효한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강성이 높게끔 착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얘만의 특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 앞뒤 펑퍼짐하게 유효한 공간이 이만큼 스페이스가 있다면은 뒤틀림 강성이나 이런 데서 엄청 꿀렁 되겠죠. 근데 얘는 실제로 악셀 페달에 발이 올라가면 프론트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우리가 세팅을 한 것은 우리가 헤드를 시켜야 될 때, 코너에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접지를 딱 하는 그 순간만 필요한데 그때 강하게 받아라 하고 프론트에 광폭 타이어, 스플리터 이런 걸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헤드 그리고 빠른 타이밍의 악셀, 요 구조를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참 희한한 구조의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구조를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렇게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굉장히 까다로운 차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RR이 운전이 어렵다는 거는 착각이다, 편견이다. 오히려 뭐 FMR 이런 차들이 운전이 진짜 까다롭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밸런스가 좋을수록 운전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AMG GTR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너무 쉬워요, 차가. 정말. 그러니까 탈출에 뭐 워낙 고출력의 고토크다 보니까 탈출 악셀이 격하면 당연히 파워 슬라이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차를 진입해서 넣고 정석적인 악셀링을 주게 되면 운전이 참 쉽죠. FMR들이 어떻게 보면 FR보다도 훨씬 경쾌하면서도 운전이 쉽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FMR입니다. 대표적으로
AMG GT도 그렇고 뭐 C7 콜벳 뭐 이런 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팅이 안 좋으면 그 또한 뭐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세팅을 잘 했을 때 그 기준에서 얘기를 해보면 쉬워요. FMR이 오히려 RR이 어렵죠. 왜냐하면 밸런스가 안 좋아서 그래요. 드라이버가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느끼는 그런 강성 내지는 짱짱함과는 별개로 코너에 들어가면 진입 오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게 이런 RR 구조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적당히 타면야 뭐 얘도 뭐 무서울 게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타이트하게 꽉꽉 채워서 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번 차가 날아가면, 특히 진입해서 날아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탈출해서는 얘가 날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앞에도 잠깐 짤로 보여드린 요 짤인데, 요 잘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뒤가 날아가겠습니까? 탈출에?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진입에서는 왜 진입 오버가 많이 날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입은 결국에 프론트 그립이 차의 요 모멘트를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진입의 중심은, 힘의 중심, 모멘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프론트 양쪽 바퀴의 중앙, 이 그립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론트 차축에 놓이게 됩니다. 프론트 차축에. 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무게 중심이 종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얘는 헤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RR 볼게요. 프론트 중심 여기 있는데 무게 중심 어떻습니까? 저 뒤로 가 있죠. 그러면 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그 프론트 그립의 중심까지의 피치가 굉장히 길죠. 이 말인즉슨 요 모멘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관성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를 탁 찍어서 돌리게 되면 차는 리어의 횡관성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한 요 모멘트가 발생해서 그냥 오버스티어 나서 날아가는 겁니다. 진입을 잘 시키고 나면 탈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출은 뒤축이 중심이 되겠죠. 뒤축이 이제 붙어서 돌아가는데 무게중심 어디 있습니까? 무게중심이 뒷바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리어의 피치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 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진입만 잘 시켜서 차 회도만 잘 시켜놓으면 악셀을 굉장히 빠르고도 과감하게 밟을 수 있는 것이 RR 구조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짤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면 결국에 이 차를 트랙에서 빨리 탈 수 있는 세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이제 방향성이 서게 됩니다. 자, 밸런스가 안 좋은 차, 그냥 양산형 세팅으로 그냥 타게 되면 진입 오버 공포에 우리가 진입을 타이트하게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진을 두고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느리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뭘 했는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체 세팅이겠죠. 하체와 브레이크.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띄워드리는 사진을 연속적으로 쫙 보시면 되는데, 브레이크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세라믹 브레이크는 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레이스 세팅하기 별로 좋지 않아요. 딱 그냥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철 브레이크 시스템, 순정 포르쉐의 주철 시스템의 디스크를 강하게 만들어서 저희 JBRT 버전으로, 그리고 패드를 페로도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3.12 패드를 프론트 리어에 다 끼고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서스펜션도 약하진 않지만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강하게 가는데, 자 여러분들, 얘는 뉴트럴 상태에서 하중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무게가 뒤쪽으로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리어 스프링을 세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AMG 기준에 유효한 스프링 레이트로 보면 AMG 기준에 거의 2배 레이트 되는 스프링을 프론트에 꽂았어요. 왜냐면 맥퍼슨 타입이고 AMG는 W25이잖아요. 보통은 W25에서
스프링을 더 세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스테빌리티를 고려하면. 근데 얘는 맥퍼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MG보다 더 높은 스프링 레이트를 프론트에 꽂았어요. AMG가 프론트에 20kg를 사용을 했었고 얘 같은 경우에 24kg까지 올려서 썼던 거거든요. 아니 왜? 여기 프론트 하중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여기는 스프링 약하게 써야 되지 않아?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입에서 피치가 세게 온다 그랬죠. 무기가 뒤에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이 소림사형 같은 이 짤처럼, 자, 저런 리어카에서 직선을 달리거나 어떤 출력이 빡 뿜어져 나올 때는 이런 편안한 모션을 주지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관절이 다 나가거나 아니면 고관절 그냥 작살납니다. 저런 경우에 속도 붙은 상태에서 세운다고 해보면,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려면 고관절이 튼튼해야 되죠. 그걸 버티려 그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프론트의 스프링 레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면을 싹 타고 갈 때는 진짜 코끝이 메울 정도의 진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입을 세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피치가 긴 큰 관성 모멘트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올린즈 TTX, 올린즈에서 나오는 투웨이 레이스 쇼이죠. 레이스 쇼. 그 TTX를 가지고 프론트에 24kg, 리어에 20kg 그렇게 해서 레이스 셋업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부터 맞춰놓고 우리가 나머지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서스펜션은 마지막에 조율을 한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뭘 했는가? 경량화했습니다. 실내 내장재 덜어낼 수 있는 거 싹 덜어내고, 그리고 배기 리어에 배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FR 차들보다는 배기가 되게 효율적이죠. 왜냐면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배기 라인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소음기하고 중통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그거 싹 걷어버리고 직관으로 바로 빼버렸습니다. 매니에서. 그렇게 배기에서 경량화를 시키고, 뒷범퍼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뒷범퍼, 그래서 터보 S 뒷범퍼 사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우리가 뒷범퍼 무게를 확 줄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에어로를 보강을 합니다. 에어로를 프론트 스플리터, 뭐 지금은 뗀 상태지만 이게 프론트 스플리터가 뭐 차대에 고정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이 직접 브라켓 다 짜가지고 차대에 고정을 시키는, 이제 힘 받을 수 있는 대형 프론트 스플리터를 장착을 하고, 리어에 디퓨저 장착하고, 그리고 1900폭짜리 GT 윙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론트 리어의 에어로, 그 중에도 에어로는 리어에 조금 더 치중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출에 더 세게 붙이겠다, 그리고 진입 오버를 억제하겠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에어로를 보강을 해서 결국에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살리다 보니까 차가 이런 모양이 이제 된 거죠. 괴물로 바뀐 거죠. 근데 이 모든 작업들이 원 차대에 손상을 하나도 안 주고 원래 있던 볼트 자리들을 그대로 다 혼용해서 사용해서, 이 또한 반나절에서 하루 안에 다 순정화 원복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우리가 한 건데, 포르쉐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다 된 이후에 이제 최종 스프링 레이트, 아까 프론트에 20kg, 리어에 프론트 24kg, 리어에 20kg까지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된 형태. 자, 그렇게 했을 때 공차 중량이 얼마 나왔느냐? 1300 후반. 그리고 제가 지금 띄워드리다시피 이런 스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인캠의 세팅이 1300kg 후반 공차 중량, 그 드라이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영상에서 GT4 컵 카들 있죠. 뭐 AMG도 그렇고 M4도 그렇고 그거보다 더 가벼워졌죠. 네. 그런 스펙까지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휠도 저희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프론트에 11J, 리어에 12J, 12.5J 이렇게 해가지고 단조 휠로 직접 제작을 해서 프론트에는 29530에 19, 리어에 335 25에 20. 타이어 브랜드는 푸시어 타이어입니다. 푸시어 A7이라는 타이어인데 슬릭 같이 생겼는데 실제는 하자가 되게 많은 타이어입니다. 꽂고 한두 랩 타면 바람이 새요. 미국 놈들이 품질이 극악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마치 슬릭 같이 생겼는데 이게 좀 애매한 타이어죠. 네, 애매한 타이어. 자, 그래서 프론트는 29530에 19, 리어는 335 25에 20. 요렇게 앞뒤 푸셔 A7으로 꽂고 주행을 했던 거고요. 아니 근데 프론트 별로 안 중요하다며. 그 왜 프론트 295 사이즈나 끼고 스플리터까지 달고 그렇게 그립을 강화했냐? 그거는 이 또한 RR 구조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얘 같은 경우 브레이크 오래 물고 있으면 리어 아까도 얘기했죠. 요 모멘트가 누적되면서 차를 휙 돌려버리는 순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요. 특히 페이스가 높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뭘 하느냐? 프레스 온이 붙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려고 프론트 스프링도 세게 쓰고 그립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온에 빠르게 그립을 딱 잡고 종 그립을 그런 다음에 바로 릴리즈를 빨리 가져가면서 악셀 붙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운전은 야건더에서 악셀을 밀어 올리는 그런 패턴의 운전이 돼야 되고 프론트 그립은 짧고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찾아내는 것이 이 차에서의 우리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밸런스를 우리는 잡아냈었고, 자, 우리가 무게는 아까 GT4 컵카들보다 조금 가볍다 그랬었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출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원상은 500마력에 뭐 47kg 포스미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다이노 수치를 지금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는데 다이노 수치를 딱 보면 어떻습니까? 420마력대 나옵니다. 휠 마력이 생각보다 로스 되게 크죠. 자, 뭐 그러면 GT4 컵카드라고 비교해 보면 출력이 그 규정보다 훨씬 낮죠. 얘가 낮아요. 거기다가 NA라서 토크도 맥스치가 보면은 43 내외, 43kg 포스미터. 야, 그러니까 힘은 너무 부족한 거죠. 그거에 비하면. 근데 그거 대비 기록은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을까? 타이어가 우리가 뭐 한타 슬릭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푸시어가 훨씬 떨어질 텐데 그럼 무엇일까? 어디서 왔을까? 그 첫 번째는 무게죠.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계 때 탔기 때문에 아무래도 흡기온이 낮아서 그 부분이 또 기여를 했을 거고, 또한 타이어가 덜 지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들, 동계여서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서 이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AMG GTR하고 나란히 비교했을 때 41초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였냐? 타이어는 큰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이번 40초 영상하고 제일 큰 차이는 무게예요. 무게. 지금 40초 때는 내장재를 다 털어냈었는데 그 41초 찍을 때 그때는 내장재를 다 달아가지고 대략 한 70kg 정도가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1440 정도일 때 탔던 게 41초 때 기록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다이노 그래프를 잘 보면 사실 이게 출력이 420마력밖에 안 나오니까 휠마력이 출력 업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공리를 했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이 공연비가 나옵니다. 공연비가 굉장히 희박해요. 순정 엔진이 이렇게 공연비를 희박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반대로 AMG 같은 경우에는 공연비를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농후하게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업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많지만 우리가 안 하긴 했죠. 근데 어찌됐건 얘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연비를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손을 댔다가는 엔진 불로 납니다. 바로 그냥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 맵 하지 않냐? 그거는 실제 출력이 업 되는 것보다 곡선을 좀 바꿔놓는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RPM 영역대를 좀 낮게 가지고 오겠죠. 최대 토크나 최대 출력이 나오는. 근데 그런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저 고RPM 넘어가면 헛방 나와요. 트랙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데이터 맵 그게. 그래서 뭐 이게 15마력 올라간다, 20마력 올라간다. 그거는 실제 가용 구간에서 공도에서 탈 때. 근데 우리가 고RPM에서 뽑을 때는 순정 출력에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면 보지 별로 좋을 거 없다 싶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랩이나 출력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은 포기를 했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증 이슈도 있고. 마지막으로 소장용으로 992 GT3 RS 갖고 싶지 않았냐? 갖고 싶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결국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해외에서 뭐 직수입을 해서 피를 주고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요. 6억, 7억 막 이러니까 차값이 6억씩 주고 살 만큼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쁘죠. 이쁘고 한데 사실 어떤 차의 구조나 뭐 엔진 미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사실 얘가 없다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얘가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차라고 봐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 굳이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차를 소장한다? 그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RR 방식의 차, 우리가 991 GT3 RS를 가지고 쭉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렇게 이제 16부작의 16편이 마감이 되고, 다음 편에는 이제 향후에 어떤 차를 선택을 할 것 같는가,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 내지는 트랙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거를 볼 때 전기차죠. 전기차. 그러면 어떤 전기차를 기다리는가, 어떤 포인트를 나는 중심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번외편으로 엑스트라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진짜 마지막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